네,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우리 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 이야기 또 해봐야 되겠군요. 일본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G20 재무장관 회의, 그 앞서 G7 회의에서도 통화 전쟁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하자 이렇게 결의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덕분에 이제 국내 주가는 조금 반등을 하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현상도 좀 있었는데, 글쎄요,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어떤 움직임이 여기서 마무리됐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뒤져보죠.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혼자서 돈을 풀다가 결국 일본을 끌어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신흥시장에 불을 뺏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달러나 얘네 발행량이 많아지죠. 그러면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계 주요 결제 통화가 같이 발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돈을 찍어서 중국이나 한국이 만드는 물건을 거저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은 헐값에 물건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만큼 이제 부가 뺏기게 된다는 거니까 이런 구조 속에 있다, 이런 걸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인플레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 그 미국이나 일본은 별로 아쉬울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에너지라든가 곡물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디플레가 걱정이니까 인플레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니까 얼마든지 한번 해볼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7에서 이렇게 자제하자고 하는 얘기는 돈을 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흥시장에 불을 뺏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걔네들끼리도 이제 서로 그 통화 절하 속도의 어떤 그런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수장들의 회의는 일단 문제를 인식하고 논의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시장에서 그걸 보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의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내용이 조금 귀에 들어옵니다. 자,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이 진행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요즘 몇 번 만나봤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진국이다 이렇게 우도를 해주는 것 같지만 이제는 성장이 상당히 둔화된 나라이다. 마치 김 빠진 사이다처럼 이제는 별로 재미없는 그런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이런 나라의 인덱스를 살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의 전통 수출주 가운데서 이 내국인들이 너무 환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산업도 있다. 예를 들면 화학 같은 건데요. 과거에 이제 그 리만 사태 이후에 중국이 굉장히 급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개발을 막 하는 과정에서 화학 제품이 당장 필요했어요. 서둘러 내놔라 이거죠. 근데 그때 아주 신뢰성 있게 그 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크래커는 한국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라도 그걸 샀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이 누렸던 그 높은 수익성을 중국이 한 번만 더 하면 다시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도 있다는 얘기죠.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전통 수출주 산업재 이런 거 사기 싫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만 샀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섹터 인덱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투자가 좀 쉽지는 않은 거죠. 최근에 이제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오리온 같은 그 아주 비싼 주식들, 비싼 내수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주식들이 비쌌던 이유는 일단 한국은 채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출주나 산업재가 약간 좀 불안해 보이니까 돈이 이쪽으로 막 쏠리는 거죠. 그 프리미엄이 막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굳이 한국을 인덱싱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반면에 어차피 한국으로 돈이 들어온다면 이 신흥시장, 신성장 동력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테마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은 게 있다면 어차피 그게 갈 거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매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중국 시장은 이번 주까지 춘절 연휴로 계속 휴장을 합니다. 이 춘절 이후가 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한데 중국 A-쉐어 인덱스는 지난 12월 이후에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글로벌 IB들, 투자은행들은 중국에 대해서 3분기 바닥 찍고 턴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요. 계속 강한 모습을 좀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중국 펀드를 많이 사더라고요. 근데 좀 아직은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번에 중국의 증시가 뜬 게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중국 주가가 오를 때는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계좌 개설을 막 하면서 올랐었다. 근데 이번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위안을 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몰린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다 소규모 펀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펀드 사이즈가 1,000억이 안 되는 그런 펀드
카드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한마디로 중국 주가가 최근에 올랐던 거는 은행주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주만 좋았고요. 나머지는 다 언더퍼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주가 올랐던 이유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반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이게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유쾌하진 않지만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 가계 부채가 급증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올린 거죠. 그런 논리라면 계속해서 이런 식의 중국 지수 상승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매년 송년회를 하거든요. 되게 성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너스도 많이 주고 차도 주고 자기의 세를 막 과시하죠. 근데 이번에 시진핑이 도시락만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부의 불균형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거고요. 물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1월 달에 그 소비자 물가가 2.0% 나온 거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의 성장이라는 거는 미국이 에너지 가격을 얼마나 낮춰줘서 중국의 성장에 여유를 줄 수 있는 건가 거기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물가 이야기를 잠시 해주셨는데요. 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에너지와 식료품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외한 코어 CPI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에너지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오바마 대통령도 연두교서에서 이 셰일가스라든지 청정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펙에서는 상당히 이걸 경계하는 모양이더군요. 감산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최근에 이제 그 일본의 도쿄전력, 그러니까 탭코라고 그러죠. 거기서 셰일가스를 사기로 계약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이 미국은 이 1938년에 세워놓던 그런 조약 때문에 FTA가 안 된 나라는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주는 거죠. 그것도 되게 싸게 샀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 살 가격도 유가에 연동하지 않고 헨리 허브에 연동이 됐으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 셰일가스 혁명이 미국 경제 회복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이 아시아나 일본 쪽으로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오펙이 찬물을 끼얹는 거죠. 셰일가스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면 자기네들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석유 생산 능력을 줄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나서는 거죠. 근데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가는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시티그룹에서 전망을 내놨는데 미국이 앞으로 그 북미 유전 개발에 굉장히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래서 5년 내에 석유 수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오바마도 국정 연설을 통해서 그동안 이 에너지 개발을 또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그걸 더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에너지 개발을 해서 일본엔 줬는데요. 중국에 줄 거냐 하는 거죠. 중국이 아직은 안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일본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의 양적 완화를 용인한 것도 그런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 갈등이 이런 세계 경제 회복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 펀드는 아직 안심하고 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펙에서는 올해의 석유 수요 전망 예측치를 상향했습니다. 이 수요 예측이라는 것은 경기 전망하고도 연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정유 관련 업종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예, 일단 장기적으로 셰일가스가 유가를 누를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석유 수요는 좋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신흥 시장의 가장 키워드가 지금 그 대도시화 아니겠습니까? 도시가 커지면 그만큼 이동 거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석유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운송 수단,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요가 좋고 또 최근에 그 춘절에 그 해남도를 가보니까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불야성을 이루더라고요. 그만큼 여행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이 석유의 수요는 늘어난다. 근데 이런 좋은 수요를 가스가 혹시 잠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자동차 회사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너희들 가스차 개발하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스 가격이 가스가 생산이 많이 되면 결국은 유가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석유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스차는 이제 그 뒤에다 커다란 통을 달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비도 가솔린 차의 7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차다. 최근에 가스차가 보급이 되긴 해요. 근데 주로 이제 아주 제한된 영역에서 제한된 용도로만 쓰이죠. 사실 이런 거는 전기차가 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이 중대형 2차 전지 업체들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석유 수요가 견조한 것은 아무래도 정유업체한테 좋은 뉴스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정유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화학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BTX 계열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의 스프레드가 엄청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섬유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BTX 계열의 화학 제품은 만들려면 굉장히 거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들어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선투자를 했던 한국의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 정유시설을 뭐 중동이라든가 중국 업체들이 장기적으로는 대신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중국에 이렇게 운송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타이어 업체들 타이어는 짝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한번 좀 지켜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석유 수요는 아직 견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 이 홍콩에 이번에 춘제 연휴 기간에 중국인들이 가갖고 생필품을 그렇게 많이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기저귀, 뭐 분유 아주 동이 났다고 하는데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뭐 가정이 되겠죠. 이것도 한번 투자에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겠고요. 김학수 선무께서 지난번에 이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의류 구입액 가운데 온라인 쇼핑 비중이 10%를 이미 넘어섰다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산업 분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뭐 마케팅 교과서에 보면은 쇼핑굿이라는 게 나와요. 그거는 소비자가 직접 가서 보고 이 충고도 들어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결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커스터머 굿 같은 경우는 뭐 안 보고도 아주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경계가 막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옷 같은 것도 전형적인 그 쇼핑 굿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안 보고도 옷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상에서 일단 뭐 불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즉시 바꿔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주 매우 다양한 사이즈와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객이 원하는 그런 사양을 충분히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PC나 모바일 PC 같은 데서 자신의 그 신체 사이즈를 갖다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자신을 닮은 아바타가 딱 뜨는 거죠. 그럼 옷을 딱 입혀보거든요. 이게 태가 난다 안 난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이 온라인 쇼핑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백화점을 비롯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가 아주 애매모호해져요. 그래서 아주 최고급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신이 차별화할 수 있는 뭔가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프라인은 부담스럽다. 온라인은 계속 잘 갈 수 있다. 구조적인 패턴이 넘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온라인 관련된 그 배송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제 플랫폼 업체들 뭐 이런 쪽을 계속 우리가 지켜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 매장 유지 비용이 그만큼 줄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스윗 스팟 프라이스 뭐 달콤한 가격에 그것을 살 수 있는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되겠군요. 자, 오늘도 인사이드. 예, 마켓 키워드입니다. 가끔 제목을 제가 헷갈려 하는데, 마켓 키워드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또 들어봤습니다. 우리 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